어둠이 내린 서울의 강변을 따라 한 남자가 걷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선우. 그러나 세상은 그를 전쟁의 신이라 불렀다. 낡고 해진 점퍼에 묻은 먼지는 그의 발자국만큼이나 초라해 보였지만 그 점퍼 아래에 감춰진 몸은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강철 같았다. 그의 눈빛은 짙은 밤하늘처럼 깊고 고요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지혜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며칠 전 모든 직위와 명예를 내려놓고 오직 사랑하는 한 여자, 이문아를 만나기 위해 돌아왔다. 그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가난한 남자 행세를 하며 그녀의 가족을 시험하겠다는 어쩌면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르는 이 계획은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임무였다. 낡은 고시원방에 짐을 풀고 그는 이문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했다. 선우 씨, 드디어 서울에 오셨군요. 오늘 저녁에 저희 부모님 댁으로 오세요. 아버지가 식사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지만 선우는 이 초대가 곧 자신을 향한 심판의 장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알겠어요. 늦지 않게 갈게요. 전화를 끊고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덥수룩한 머리, 낡은 점퍼, 굽이 다 다른 운동화, 완벽한 가난한 사위 후보의 모습이었다. 은하의 집은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하고 있었다. 대문 앞에서 그는 잠시 망설였다. 평생을 군인의 신분으로 살며 수많은 위험을 헤쳐왔지만 한 가족의 시험대에 오르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초인종을 누르자 은하의 아버지가 직접 문을 열어주었다. 임 회장이라고 불리는 그는 중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권위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선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애써 감추지 않았다. 자네가 은하 남자친구라는 김선우 군인가?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들여보내. 그는 선우를 비집고 안으로 들어섰다. 선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은하의 어머니, 은하의 오빠인 임태호와 그의 아내도 거실에 나와 있었다. 은하의 어머니는 차가운 시선으로 선우를 바라보았고 태호는 팔짱을 끼고 건방진 미소를 지었다. 그의 아내는 선우의 낡은 옷을 보며 대놓고 코웃음을 쳤다. 은하만이 유일하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선우에게 다가왔다. 선우 씨, 잘 오셨어요. 부모님, 오빠, 언니, 이 사람이 김선우예요. 그녀의 소개에도 가족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오랜만에 만나는 귀한 손님인데 앉아서 얘기나 합시다. 이머 회장이 차갑게 말했다. 식탁에 앉자마자 임 회장은 본격적인 신문을 시작했다. 자네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선우는 준비한 대답을 차분하게 말했다. 예, 현재는 특별한 직업 없이 임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이모 회장의 얼굴은 더욱 찌푸려졌다. 임시 일자리 내 딸은 그동안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자네는 뭐 하는 사람인가 집안은? 선우는 조용히 말했다. 저희 부모님은 예전에 돌아가셨고 형제는 없습니다.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이 말에 태호가 비아냥거렸다. 이야, 이거 완전 알짜배기네. 직업도 없고 집안도 없고 여동생 하나 잘 물어서 인생 역전 해보려는 건가? 그의 아내는 킥킥거리며 웃었다. 은하는 당황하며 오빠를 제지했다. 오빠, 그만해. 그러나 태호는 멈추지 않았다. 뭘 그만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꼭 저런 남자한테 빠져서 부끄럽지도 않냐. 임 회장은 이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선우를 쳐다보며 말했다. 자네, 우리 은하한테 얼마나 줄 수 있나? 우리 딸은 좋은 채. 명품 가방에.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는데 자네가 감당이나 할 수 있겠어. 선우는 그들의 말에 아무런 동요도 없이 조용히 식사만 했다. 그의 침착한 태도는 오히려 그들을 더욱 자극했다. 임 회장은 식탁을 쾅 치며 소리쳤다. 이봐, 내가 말하고 있는데 대답해.
선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임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차가운 강철 같은 단호함이 스며들어 있었다. 회장님,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건을 사주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지키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명품 가방이나 좋은 차가 그녀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의 뜻밖의 대답에 임 회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나 태호가 비웃으며 끼어들었다. 지킨다고 뭘 지켜? 말로만 지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이 세상은 돈이 곧 힘이야. 자네 같은 빈털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은하는 불안한 표정으로 선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선우의 말이 진심임을 알았지만 가족들의 반응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선우는 다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다. 그들의 경멸과 비난은 그의 계획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이들이 은하의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물질적인 가치만을 추구한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그는 이미 이 집의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머릿속에 분석하고 있었다. 임 회장의 탐욕, 태호의 오만함, 그리고 은하 어머니의 속물 근성. 그는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했다. 이들의 진짜 모습을 은에게 보여주고 그녀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게 해주는 것이 그의 마지막 임무였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이마 회장은 선우를 밖으로 내보냈다. 내 딸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게. 자네 같은 남자에게 내 딸을 줄 수는 없으니. 선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들려오는 가족들의 멸시 섞인 웃음소리가 그의 귀를 맴돌았다. 그러나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들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고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차가운 밤바람이 김선우의 낡은 점퍼를 파고들었지만 그의 내면은 흔들림 없었다. 방금 전 이문아의 집에서 겪었던 멸시와 조롱은 이미 그의 계산 속에 포함된 변수였다. 그는 임 회장과 임태호의 탐욕을 시험했고 그들은 예상대로 그의 덫에 걸려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조롱보다 더 아프게 다가온 것은 이문아의 무력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가족들의 비난 앞에서 그를 제대로 변호하지 못했고 그저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만 보았다. 그녀의 나약함은 그가 이 가짜 시험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더욱 분명하게 해주었다. 그녀의 가족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이기적인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깊은 위험에 처해 있는지 그녀 스스로 깨닫게 해야 했다. 선우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목적지는 임 회장 일가가 주로 다니는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그는 며칠 전부터 이미 그들의 생활 패턴과 자주 가는 장소들을 파악해 두었다. 임 회장은 그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중요한 고객들을 접대할 계획이었고 오늘 밤이 바로 그 중요한 자리였다. 선우는 레스토랑의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 직원용 통로를 통해 주방으로 향했다. 그는 주방장에게 미리 준비해둔 고급 와인 한 병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이 와인을 임 회장님 테이블에 가져다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레스토랑의 부 매니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방장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선우의 단호한 눈빛과 손에 들린 거액의 돈을 보고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선우는 깨끗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주방 밖으로 나왔다. 그의 행동은 민첩하고 정확했다. 그는 임 회장 일행의 테이블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임 회장은 한껏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투자자들을 접대하고 있었다. 임태호와 그의 아내도 옆에서 거들며 웃고 있었다. 은하는 그 자리에 없었다. 아마도 그들은 그녀가 선우를 만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외출을 막았을 터였다. 선우는 조용히 테이블 옆에 섰다. 임 회장은 그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이봐, 젊은이, 와인잔 좀 채워줘. 선우는 미소를 머금고 임 회장의 와인잔을 채웠다. 그 순간 임 회장이 고개를 들어 선우를 보았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자네, 어떻게 여기에? 선우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제가 예전에 여기 부 매니저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마침 일이 없어서 특별히 와인 서비스를 해드리러 왔습니다. 이마코 회장은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태호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하, 부 매니저. 그래서 와인 잔이나 따르고 있었나? 네가 그렇게나 성공하고 싶었으면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해야지. 이런 허드렛일이나 하면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나타나 창피하지도 않냐. 투자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임 회장은 수치심을 느끼며 애써 웃음을 지었다. 하하, 이 사람은 제 딸의 예전 친구입니다. 잠시 추억 삼아 옛날 얘기를 하던 중이었으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선우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당장 여기서 나가 안 나가면 자네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선우는 그의 협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이곳의 와인은 모두 최고급이며 특별히 오늘을 위해 준비한 와인은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와인입니다. 부디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투자자들은 선우의 태도에 호감을 보이며 와인을 음미했다. 그들은 임 회장의 긴장한 모습을 보며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태호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선우의 어깨를 밀쳤다. 야, 귀신이라도 봤냐? 당장 안 꺼져. 선우는 균형을 잃지 않고 조용히 태호의 손을 뿌리쳤다. 손님에게 함부로 손을 대지 마십시오. 이곳은 회장님의 명예가 걸린 장소입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 태호는 더욱 분노했다. 명예? 네가 내 명예를 더럽히고 있잖아. 너 같은 빈털터리가 뭘 안다고 짓거려. 임 회장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태호를 데리고 레스토랑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선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선우가 유니폼을 벗고 뒷문으로 나오자 태호가 주먹을 쥐고 다가왔다. 너 같은 쓰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창피해했는지 알아. 어디서 감히 기어올라. 선우는 그의 주먹을 가볍게 피하며 말했다. 당신들의 오만함과 무지가 당신들을 망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들은 당신들의 명예를 스스로 더럽혔습니다. 임 회장은 분노에 떨며 선우에게 소리쳤다. 내 놈, 당장 내 딸에게서 떨어져. 그렇지 않으면 자네가 어디에 숨어 있든 찾아내서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릴 테니. 선우는 그들의 위협에 피식 웃었다. 회장님, 저는 숨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매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이 바로 당신들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조용히 사라졌다. 임 회장은 레스토랑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분노에 휩싸인 채 밤거리를 배회했다. 그의 투자자들은 이미 돌아갔고 그의 사업 계약은 물거품이 되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선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선우는 이미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대한 계획의 첫 단추를 채웠을 뿐이라는 것을. 김선우는 자신의 낡은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그의 작은 방은 세상의 모든 혼란으로부터 분리된 성격처럼 조용했다. 그는 탁자에 앉아 작은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임 회장 일가가 투자자들에게 제시했던 사업 계획서 파일이 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마치 혁신적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선우의 날카로운 눈에는 그저 낡고 비효율적인 계획에 불과했다. 그는 이미 그들의 약점과 허점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임 회장이 투자자들에게 제안했던 미래형 도시개발 프로젝트는 사실상 거대 기업인 블랙 피닉스 그룹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이었다. 선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블랙 피닉스 그룹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겉으로는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거대한 자금을 세탁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부패한 네트워크였다. 임 회장 일가는 이 거대한 암흑 세력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권력의 중심에 있다고 착각했지만 실상은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미물이었다. 선우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다. 그는 블랙 피닉스 그룹의 숨겨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그들의 불법적인 계약들을 해독하며 임톰 회장 일가가 그들의 네트워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파악했다. 선우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부패한 조직을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임 회장 일가와 블랙 피닉스 그룹 사이의 신뢰를 깨고 그들 스스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무너뜨리게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임 회장에게 가장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도록 돕는 것이었다. 물론 겉으로는 임 회장의 사업을 돕는 것처럼 보일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가 더 깊은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선우는 자신이 가난한 사위라는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임 회장에게 자신의 능력을 은근히 보여줄 방법을 고심했다. 이로써 임 회장은 탐욕에 눈이 멀어 그를 이용하려 들 것이고 그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될 터였다. 다음 날 아침, 선우는 임 회장의 사무실 앞에 나타났다. 낡은 점퍼를 입고 초라한 행사액으로 서 있는 그를 본 임 회장의 비서는 그를 경계하며 막아섰다. 회장님은 바쁘시니 돌아가십시오. 선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제 저녁 회장님께서 중요한 계약을 놓치신 것 같아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왔다고 전해주십시오. 비서는 코웃음을 쳤지만 회장에게 보고했다. 임 회장은 어제 저녁의 굴욕을 떠올리며 분노했지만 중요한 계약이라는 말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를 들여보냈다. 임 회장은 선우를 보자마자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꿍꿍이야. 어제 밤에 망신을 줬으면 됐지. 또 뭘 하려고? 선우는 침착하게 탁재 놓인 사업 계획서 파일을 가리키며 말했다. 회장님, 이 계획서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부분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계약을 취소한 것입니다. 임 회장은 그의 말에 발끈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수개월에 걸쳐 만든 완벽한 계획서인데 선우는 임 회장의 분노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획서의 특정 부분을 짚으며 설명했다. 부지 선정에서부터 예산 분배까지 모든 것이 비효율적입니다. 이대로라면 사업은 시작도 전에 좌초될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분을 수정하고 이 투자사를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카드를 제시한다면 그들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선우의 말은 논리적이고 정확했다. 임 회장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는 탐욕과 분노 사이에서 갈등했다. 선우가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자신을 놀리려 드는 것일까? 그는 선우의 낡은 옷차림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자네가 이걸 어떻게 알았나? 선우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평생을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는 일에 매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 한 가지 중요한 조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블랙 피닉스 그룹은 당신들을 그저 이용만 할 것입니다. 그들과의 거래는 결국 독이 될 것입니다. 임 회장은 선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블랙 피닉스 그룹의 이름이 자신의 계획에 언급된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선우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했지만 그의 자존심이 그것을 물어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헛소리 집어치우고 그래서 네가 뭘 할 수 있다는 건가? 임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선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다. 저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회장님께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장님께 머리를 숙이게 만들 것입니다. 임 회장은 선우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잠시 넋을 잃었다. 그는 선우가 가진 숨겨진 힘을 알지 못했고 오직 그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만 보았다. 그는 이 가난한 청년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을 성공시키고 그가 성공한 후에는 그의 사업을 빼앗고 은하와의 관계를 정리할 계획을 세웠다. 좋아. 일주일이다. 만약 네가 실패한다면 그때는 내 손으로 내 놈을 없애버릴 테니 각오해라.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선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는 임 회장의 사무실을 떠나기 전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저를 부르실 때 선우 씨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사위가 될 사람이니까요. 임 회장은 분노에 차 탁자를 쳤지만 선우는 이미 유유히 사라진 후였다. 그는 이제 임 회장과 그의 탐욕을 이용하여 블랙 피닉스 그룹의 목을 조일 완벽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이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임 회장의 사무실을 나선 김선우는 곧바로 그의 그림자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의 그림자들은 평생을 함께하며 그의 지휘 아래에서 수많은 비밀 작전을 수행해온 전계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선우의 물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서울의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들의 임무는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블랙 피닉스 그룹의 모든 불법적인 활동을 기록하고 그들의 핵심 인물들이 얽힌 부패의 그물망을 낱낱이 파헤치는 것이었다. 첫 번째 임무는 블랙 피닉스 그룹의 최고위 간부 중 한 명인 박성진 상무를 감시하는 것이었다. 박성진은 이임 회장이 추진하는 도시개발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책임자였으며 모든 불법적인 자금 흐름의 중심에 있었다. 선우는 그의 그림자들에게 박성진의 모든 통화 기록, 이동 경로, 그리고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임 회장은 여전히 선우가 가진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고 선우가 고작 일주일 안에 뭘 할 수 있겠냐며 비웃고 있었다. 이틀 후 그림자들은 선우에게 첫 번째 보고서를 보냈다. 보고서는 박성진 상무가 자주 찾는 비밀스러운 장소와 그곳에서 그가 만나는 수상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코쿤 시오시원이라는 비밀 클럽이었다. 코쿤은 겉으로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급 사교 모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블랙 피닉스 그룹의 최고위 간부들과 정치인, 재계 인사들이 불법적인 거래와 정보를 주고받는 은밀한 장소였다. 선우는 보고서를 검토하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이임 회장을 블랙 피닉스 그룹의 더 깊은 함정 속으로 끌어들일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임 회장에게 연락하여 박성진 상무가 코쿤에서 비밀 거래를 할 것이라는 정보를 흘렸다. 회장님, 박성진 상무가 곧 코쿤에서 중요한 거래를 할 것입니다. 그 거래를 성사시키면 회장님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회장님께서는 그들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고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을 이용해야 합니다. 임 회장은 선우의 말에 흥미를 느끼면서도 경계했다. 그는 선우가 왜 이런 정보를 자신에게 흘리는지 의심했지만 동시에 거대한 이익의 유혹에 저항할 수 없었다. 그는 선우에게 물었다. 자네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왜 나에게 말해주는 건가? 선우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사위가 될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당신의 딸을 위해서라도 이 일은 성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임 회장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동시에 그를 더욱 깊은 혼란에 빠뜨렸다. 결국 임 회장은 선우의 말을 믿기로 했다. 그는 박성진 상무에게 연락하여 코쿤에서의 거래에 대해 물었다. 박 상무는 임 회장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아해했지만 그의 간절한 태도에 결국 코쿤으로 초대했다. 임 회장은 자신이 거대한 비밀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흥분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이 성공하면 선우를 버리고 모든 것을 차지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코쿤에서 이맨 회장은 박성진과 함께 최고급 샴페인을 마시며 거래를 논의했다. 박성진은 임 회장의 탐욕을 부추기며 그에게 더 큰 위험을 감수하도록 유도했다. 임 회장님, 이 도시 개발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회사는 서류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금 세탁의 완벽한 도구입니다. 임 회장은 박성진의 말에 침을 삼켰다. 그는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거대한 이익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다. 선우는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임 회장이 스스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임 회장은 자신이 영리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선우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선우는 임 회장과 박성진의 대화를 모두 녹음하고 그들의 모든 행동을 기록했다. 이 모든 기록은 나중에 그들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될 터였다. 그날 밤, 임 회장은 만취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딸에게 소리쳤다. 은하, 네가 좋아하는 그 가난한 놈이 나에게 엄청난 정보를 가져다 줬다. 이제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너도 이제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 은하는 술에 취한 아버지의 말에 불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선우가 아버지에게 어떤 위험한 일을 제안했는지 걱정되었다. 그녀는 선우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다. 선우 씨, 아빠에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아빠가 너무 이상해요. 선우는 그녀의 불안한 목소리에 차분하게 말했다. 은하 씨,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그저 자신의 탐욕에 솔직하게 행동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당신을 생각한다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입니다. 은하는 그의 알 수 없는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선우가 무언가 거대한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선우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임 회장은 다음 날 아침 숙취로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그는 어제 밤에 코쿤에서 박성진 상무와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몸서리쳤다. 자금 세탁과 불법적인 정치 로비. 그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이익의 환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환상은 그의 양심을 덮어버리기에 충분했다. 그는 김선우를 떠올렸다. 그 가난한 청년이 자신에게 던져준 정보가 사실이었고 그는 그 덕분에 거대한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그는 선우를 더욱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이용하려는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 같은 시각, 임은하는 선우와의 통화 후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아버지의 평소와 다른 광기 어린 태도와 선우의 알 수 없는 말들 때문에 불안했다. 그녀는 선우가 자신의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를 찾아가 따져 묻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선우에 대한 실망감과 동시에 그를 사랑했던 기억 때문에 갈등이 일었다. 은하는 선우가 머물고 있는 낡은 고시원을 찾아갔다. 좁고 허름한 방을 본 그녀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선우가 정말로 가난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연민과 함께 배신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선우에게 따져 물었다. 선우 씨, 대체 왜 아빠에게 그런 위험한 거래를 제안한 거예요? 아빠가 얼마나 위험한 일에 빠져들게 될지 알기나 해요. 선우는 그녀의 추궁에 침착하게 말했다. 은하 씨, 저는 당신의 아버지를 강제로 끌어들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그가 가진 탐욕에 솔직하게 행동할 기회를 주었을 뿐입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은하는 그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이미 이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당신은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당신이 가진 지식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도와줄 수도 있었잖아요. 당신은 대체 왜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그녀는 선우가 가진 재능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가난한 삶을 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선우는 조용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슬픔이 담겨 있었다. 은하 씨, 저는 당신의 아버지를 돕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이미 썩은 뿌리를 가진 나무와 같습니다. 저는 그 뿌리가 당신까지 덮치기 전에 그들이 스스로 썩어 문드러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은하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빠가 썩은 뿌리라니. 당신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내가 알고 있던 선우 씨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순간 선우의 노트북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선우는 은하의 눈을 피하며 빠르게 노트북을 닫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은하는 노트북 화면에 잠깐 스쳐 지나간 문장을 보았다. 그 문장은 블랙피닉스 그룹 관련 비리 및 불법 자금 추적 보고서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은하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토록 위험한 조직과 거래를 하고 있었다니. 그녀는 선우가 단순히 가난한 청년이 아니라 그들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는 누군가라는 것을 직감했다. 은하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다. 당신 나에게 거짓말을 한 거군요. 당신은 대체 누구죠? 그리고 아빠에게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선우는 그녀의 분노를 이해하며 천천히 말했다. 은하 씨, 저는 당신의 아버지를 위험에서 구해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인지 당신에게 직접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은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상처받았다. 그녀는 그가 가난한 사위라는 가면을 쓴 채 자신의 가족에게 접근한 이유를 알 수 없었고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선우 씨, 당신은 내게 거짓말을 했어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시원을 나섰다. 선우는 홀로 남은 방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은하가 상처받고 혼란스러워할 것을 예상했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실망한 표정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는 그녀의 믿음을 잃었지만 그의 계획을 멈출 수는 없었다. 그는 임 회장과 블랙 피닉스 그룹의 부패를 폭로하여 은하를 그들의 그림자로부터 해방시켜야 했다. 그가 가진 유일한 희망은 은하가 언젠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되고 그의 진심을 이해해 주는 것이었다. 임 회장은 김선우가 흘린 정보를 이용해 박성진 상무와의 거래를 순조롭게 진행했다. 그는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착각하며 선우를 하찮은 도구로만 여겼다. 그러나 선우의 계획은 이미 그보다 몇 수 앞서 있었다. 선우는 임 회장이 박성진과의 거래를 통해 얻게 될 이익이 예상보다 훨씬 적고 오히려 그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사실을 임 회장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것이 선우의 다음 목표였다. 선우는 임 회장이 박성진과 마지막 계약을 체결하기 하루 전 그에게 익명의 USB를 보냈다. USB에는 임 회장의 도시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내부 자료와 함께 블랙 피닉스 그룹의 불법 자금 세탁 구조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가 담겨 있었다. 보고서에는 임 회장의 회사가 자금 세탁의 꼭두각시로 이용되고 있으며 모든 위험은 그가 떠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기술되어 있었다. 임보 회장은 USB를 열어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자신이 거대한 부를 쌓을 기회가 아니라 파멸의 길을 걷고 있다는 충격적인 증거들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선우가 단순한 가난뱅이가 아니라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지략가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 자식이 감히 날 가지고 놀아? 임 회장은 분노에 떨며 소리쳤다. 그는 박성진에게 전화했다. 박 상무, 당신들 나를 속인 거지. 내가 당신들의 자금 세탁에 이용될 꼭두각시라고. 박성진은 임 회장의 폭발적인 반응에 당황했다. 임 회장님, 무슨 소리십니까? 누가 그런 헛소리를? 그러나 임 회장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박성진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부으며 전화를 끊었다. 박성진은 임 회장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의심을 품었다. 그는 임 회장의 뒤를 쫓으며 그가 선우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선우가 임 회장에게 어떤 정보를 넘겼을지 궁금해했고, 동시에 선우가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성진은 선우를 제거하기 위해 부하들을 고용했다. 선우는 박성진의 움직임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들에게 박성진이 보낸 부하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정체를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박성진의 부하들은 선우가 머물고 있는 고시원 주변에 잠복했다. 그들의 목적은 선우를 납치하거나 위협하여 입을 막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선우는 아무렇지도 않게 고시원을 나섰다. 박성진의 부하들은 그를 미행했다. 선우는 그들이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들어섰다. 박성진의 부하들이 그를 따라 골목으로 들어서자 선우는 갑자기 멈춰 섰다. 그만 따라와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부하들은 선우의 태도에 당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가 발각되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내 놈? 정체가 뭐지? 부하 중 한 명이 험악한 표정으로 물었다. 선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너희들이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존재다. 그는 순식간에 부하들의 공격을 피하고 그들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힘은 거대했다. 몇 초 만에 박성진의 부하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다. 선우는 쓰러져 있는 부하들에게 말했다. 박성진에게 전해라. 그의 오만함이 그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그리고 그의 모든 불법 행위는 이미 세상에 드러날 준비가 끝났다고. 부하들은 선우의 압도적인 힘에 두려움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선우는 그들을 뒤로 한 채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박성진은 부하들의 보고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선우의 힘에 대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했다. 박성진은 선우가 단순한 가난뱅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선우가 블랙피닉스 그룹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임 회장을 버리고 선우를 처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하기로 결심했다. 임 회장은 박성진의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된 후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 빠졌었는지 깨닫고 두려움에 떨었다. 그는 처음에는 김선우를 비난하고 저주했지만 이내 선우가 자신을 구원해 준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선우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의 자존심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그는 가난한 사위라며 멸시했던 선우에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었다. 한편 이문아는 선우가 남긴 노트북 화면의 문장과 아버지의 불안한 태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는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을 선우에게 돌렸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선우의 말이 진실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블랙피닉스 그룹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선우 씨가 준 USB에 무슨 비밀이라도 있었어요? 임 회장은 딸의 질문에 당황했지만 이내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선우가 준 USB에 담긴 모든 내용과 자신이 박성진에게 속아 자금 세탁에 이용될 뻔했다는 사실을 은에게 말했다. 그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딸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은아,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의 욕심 때문에 너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구나.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어. 은하는 아버지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선우를 오해하고 비난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그녀는 선우가 왜 가난한 사람 행세를 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의 가족에게 접근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위험을 감수했던 것이다. 그녀의 분노는 순식간에 후회와 미안함으로 변했다. 그녀는 선우에게 달려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바로 그때 임태호가 흥분한 얼굴로 집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코쿤에서 박성진 상무에게 쫓겨난 후 분노와 수치심에 휩싸여 있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박성진 상무가 모든 거래를 취소하고 우리 회사를 업계에서 매장시키겠다고 한 대대요. 임그 회장은 아들의 절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벌인 일의 결과를 직시해야만 했다. 그들의 회사는 이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었다. 임태호는 이 모든 것이 선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소리쳤다. 그놈의 가난뱅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생겼어. 그놈을 찾아내서 죽여버릴 거야. 이밤 회장은 아들을 막아서며 말했다. 태호야, 그만해. 그 사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는 우리에게 경고를 했고 우리는 그 경고를 무시했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야. 태호는 아버지의 말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때 이대웅이 회장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김선우였다. 임프레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김선우 군.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선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지금쯤 박성진 상무의 실체가 드러났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회사를 구원할 기회를 주러 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명예와 자존심, 그리고 오만함까지도요. 선우의 말에 임 회장은 침을 삼켰다. 그는 선우가 제시한 조건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희망을 잡으려는 듯 선우에게 물었다. 자네, 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선우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회장님, 저는 당신이 멸시했던 그 가난한 사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의 회사를 구원할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이문아는 선우가 자신을 구원하러 왔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다. 그녀는 그를 믿지 못했던 자신을 원망했다. 그녀는 선우의 전화기를 향해 속삭였다. 선우 씨, 제발 저와 저희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선우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것은 당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의 회사를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끝낼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임 회장과 임태호는 불안에 떨며 사무실에서 김선우를 기다렸다. 그들의 회사는 이미 블랙피닉스 그룹의 압박으로 인해 모든 거래처가 등을 돌리고 있었고 주가는 폭락했다. 파멸은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그들은 김선우가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할지 궁금해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의 운명이 그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수치심을 느꼈다. 이문아는 아버지와 오빠의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선우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확히 약속된 시간에 김선우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옷차림은 여전히 낡고 초라했지만 그의 눈빛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고 단호했다. 그는 마치 전쟁터의 장군처럼 임 회장과 임태호를 내려다보았다. 회장님, 이제 당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저에게 모든 것을 넘겨야 할 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임 회장은 그의 말에 분노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네. 자네가 시키는 대로 하겠네. 선우는 임 회장에게 몇 가지 서류를 건넸다. 이것은 당신의 회사를 구원할 유일한 길입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고 이 기자회견문을 읽으십시오.
임 회장과 임태호는 서류의 내용을 보고 경악했다. 그것은 임 회장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회사의 경영권을 완전히 선우에게 넘기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기자회견문에는 블랙 피닉스 그룹과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를 폭로하고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임태호는 분노하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가 왜 당신 같은 사람한테 모든 걸 넘겨야 하는데 우리 회사를 통째로 먹으려는 속셈이잖아. 선우는 임태호의 분노에 아랑곳하지 않고 차갑게 말했다.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오만함 때문에 파멸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살아남을 것인지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임태호는 선우의 눈빛에서 섬뜩한 냉기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임 회장은 서류에 서명하고 기자회견장으로 향했다. 기자회견장은 이미 수많은 기자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임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기자회견문을 읽기 시작했다. 그는 블랙 피닉스 그룹의 부패와 자신의 회사가 그들의 자금 세탁에 이용될 뻔했던 모든 진실을 폭로했다. 그의 고백은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임 회장은 그동안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나 그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블랙 피닉스 그룹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을 TV로 지켜보고 있던 박성진 상무는 분노에 차 TV를 부셨다. 그는 임 회장이 감히 자신의 비밀을 폭로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는 곧바로 선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놈, 당장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내 앞에 무릎 꿇어서 그렇지 않으면 내 놈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선우는 박성진의 협박에 피식 웃었다. 박상무,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내가 이미 당신들의 모든 불법 행위를 법무부와 검찰청에 넘겼습니다. 이제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박성진은 선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선우가 단순한 가난뱅이가 아니라 자신들을 무너뜨릴 힘을 가진 거물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규했다. 선우는 이미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김선우는 사무실을 떠나기 전 이문아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더 이상 그들의 탐욕과 오만함에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은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선우 씨,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을 믿지 못하고 당신에게 화를 내서 미안해요. 선우는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려 주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당신도 당신의 삶을 되찾으세요. 선우의 예언대로 임 회장의 기자회견은 사회를 뒤흔들었다. 검찰과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박성진 상무와 블랙 피닉스 그룹의 모든 불법 행위가 낱낱이 밝혀졌다. 박성진은 도주하려 했지만 이미 선우의 그림자들에 의해 모든 길이 차단된 상태였다. 그는 결국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부와 명예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임 회장의 회사는 파산 직전까지 몰렸지만 선우가 미리 준비해둔 자금과 법률적 조언 덕분에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의 가족은 구원받았다. 임태호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함에 대해 깊이 후회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는 선우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오만함이 저희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선우는 임태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태호 씨,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의 잘못은 당신의 오만함과 탐욕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당신의 가족은 당신의 힘이 될 것입니다. 임태호는 선우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오만한 임 회장의 아들이 아닌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임 회장은 선우를 찾아가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가 멸시했던 가난한 사위 덕분에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김군, 내가 자네를 너무나 오해했네. 자네는 내가 평생을 바쳐도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이었네. 진심으로 감사하네. 선우는 임 회장의 감사함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회장님,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당신의 딸, 임은아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임 회장은 선우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는 선우가 진정으로 은하를 사랑하고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선우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다. 자네, 부디 내 딸을 거두어 주게 해. 자네만이 내 딸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네. 선우는 임하고 회장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임은아는 선우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사실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에 괴로워했다. 그녀는 선우에게 말했다. 선우 씨, 모든 것이 끝났지만 저는 아직 당신의 진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당신이 왜 저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당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모든 것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선우는 은하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은하 씨, 저는 당신이 저를 용서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저를 받아들일 때까지 저는 항상 당신의 곁에 있겠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떠났다. 그는 그녀의 가족을 구원했지만 그녀의 마음을 얻는 것은 또 다른 전쟁이 될 터였다. 김선우는 임은아의 곁을 떠났지만 그녀를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삶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임 회장 일가가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용히 뒤에서 지원했다. 그는 그들의 무너진 회사를 재건하고 임태호가 새로운 경영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의 도움 덕분에 임 회장 일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가족의 가치를 되찾았다. 몇 달이 흘렀다. 임은아는 모든 혼란이 정리된 후 선우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그토록 위험한 일을 감수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배신감은 미안함과 깊은 사랑으로 변했다. 그녀는 그를 찾아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녀는 선우의 낡은 고시원을 다시 찾아갔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미 그가 없었다. 그녀는 그가 남긴 쪽지를 발견했다. 쪽지에는 은하 씨, 저는 당신이 진심으로 행복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을 되찾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저는 항상 당신의 곁에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은하는 쪽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를 찾아 나섰다. 은하는 선우가 남긴 단서들을 따라 그를 찾아다녔다. 그녀는 그가 숨겨둔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그의 그림자들을 만났고 그의 과거를 추적했다. 그녀는 그가 한때 전쟁의 신이라 불렸던 전설적인 군인이자 거대한 기업의 총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오직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 행세를 했던 것이다. 그녀는 그의 깊은 사랑에 감동했고 동시에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결국 그녀는 그가 항상 머물렀던 강변의 한적한 숲속 오두막에서 그를 발견했다. 그는 낡은 옷을 입고 낚시를 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선우 씨, 당신의 정체가 무엇이든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선우는 그녀의 목소리에 놀라 뒤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은하 씨, 저는 당신의 가족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난한 사람 행세를 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저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 정체와 상관없이 당신이 저를 사랑해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은하는 그의 진심에 눈물을 흘렸다. 선우 씨, 당신은 저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했고 내 가족을 구원했어요. 이제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말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요. 선우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어떤 오해도, 어떤 시험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고, 그들의 사랑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빛을 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선우는 그녀를 위해 다시 전쟁의 신이 아닌 한 남자로 살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 모든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임 회장 일가는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고 그들은 더 이상 돈과 명예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들은 김선우라는 남자를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배웠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를 가난한 사위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가족이라 불렀다. 김선우와 이문아의 사랑은 어떤 신화보다 더 아름답고 어떤 승리보다 더 위대했다.